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운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70여 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기쁜 날도 많았고 서글픈 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인간관계에서는 늘 기쁜 일들만 있었어요. 제가 좀 무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서글픈 일이나 울분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잘 잊고 훌훌 털어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댁이라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아무래도 시댁이란 인간관계는 제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없으니 그때만큼은 저도 응어리를 남겨놓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몇 달 전 그 연결고리를 끊어냈어요.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고요? 바로 제 동서입니다. 맞아요. 몇 달 전 저는 동서를 버렸어요. 아주 가차없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몇 달 전 저희 가족에겐 큰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칠순잔치요. 제가 어느덧 칠순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제 딸 둘이서 칠순은 꼭 챙겨야 제가 오래 산다고 호텔을 예약해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그 호텔은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의 호텔이었어요. 저희 딸이 작은 아버지 호텔이 가장 좋고 음식도 잘 나오니 거기서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도련님께 전화를 했는데 저희 도련님이 감사하게도 무료로 대관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퇴역 군인 출신인데 저희 도련님은 한 호텔의 회장인 게 좀 의아하시죠? 이건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의 일인데요. 저희 남편은 둘째로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중 누나가 23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크게 관광 사업을 하는 회사였어요. 각종 여행 패키지 행사부터 시작해서 골프 여행도 크게 했고요. 전국의 리조트와 호텔이 몇 군데 있는 회사였죠. 그리고 저희 시댁은 일반 서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그 회사 아들이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운다고 여행 인솔자로 일했는데 그때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패키지 여행을 가신 거예요. 저에겐 지금 시부모님이죠. 그렇게 인솔자와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때 형님이 시부모님께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네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 연락처를 물어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 형님은 처음부터 남편 될 사람이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알지 못했대요. 그냥 그 회사 직원인 줄 알았대요. 씀씀이가 좀 커서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그러다 상견례 자리에서 회장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때 무척 놀라 손이 벌벌 떨렸대요. 그렇게 형님은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진 못했어요. 애초에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특히나 돈을 쓰는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았대요. 형님은 살림을 남의 손에 맡기는 걸 싫어하시는데 남편은 자꾸 사람을 쓰라고 하고 그런 것들 말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할 거라고 형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도 왠지 알 것 같았어요. 몸이 편하면 뭐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튼 그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7년 만에 이혼하셨어요. 그때 양육권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호텔 하나와 상가 몇 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형님은 경영 쪽에는 자신이 없어서 배우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야 했는데 그때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취업할 준비를 하고 있던 도련님이 생각나더래요. 도련님이 대학을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교수님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도련님에 대해 물으니 도련님도 해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한 호텔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군인 부사관으로 재직 중이어서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경영학은 전혀 모르고요. 원래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는데 좌절되고 군대에 입대해 말뚝 박았거든요. 그래도 한 호텔의 회장이 될 수 있었는데 서운하지 않았냐고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자기가 있으면 망했을 거라고 허허 웃더라고요. 물론 이런 남편의 호탕함과 소탈함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참 욕심 없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도움으로 저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했어요. 두 딸이 아주 정성껏 준비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케이크에 화려한 촛불 장식, 꽃다발, 돈다발,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했더라고요. 거기다 제 한복은 얼마나 고왔게요. 다 늙어서 연분홍 치마를 입으려니 낯 뜨거웠지만 참 고마웠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어 얼마나 들었냐고 딸들에게 물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대요. 그리고 오래오래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울먹이길래 저는 너희들을 낳길 잘했다고 말하며 딸들을 한 번씩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었고 저의 칠순을 축하해 주시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부끄럽다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축하 무대를 하는 사위의 모습도 고마웠고요. 생전 사위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 처음 봤네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노래도 처음 들었고요. 참 어린애들이 옛날 노래도 잘 부르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축사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지만 무척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전히 저를 곱다고 해주고 밥 달라고 삼식이처럼 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늙으니 안 하던 집안 살림도 돕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없이 애틋한 부부 사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축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코스로 나오는 음식들을 보니 도련님이 좀 더 신경 쓰라고 직원에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음식이 맛있고 깔끔하고 정갈했어요. 요새 입맛이 자꾸 없었는데 다 먹었네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앞을 보니 낮은 구두를 신고 동서가 걸어오더라고요. 큰딸도 그렇고 막내딸도 그렇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긴장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제일 안쪽에 있는 저에게까지 걸어왔어요. 형님, 오시면 오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직원이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벌써 칠순이야? 정말 세월이 야속하다, 그쵸? 그런데 옷은 너무 난잡하다. 좀 참한 걸로 입으시지. 그리고 요즘은 기초수급자도 호텔에서 파티를 다 하네요. 누구 덕분에? 동서의 말이 끝나고 한동안 정적이었어요. 저희 동서가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크거든요. 쩌렁쩌렁 울려서 연회장 밖까지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서의 말을 듣고 큰딸이 저와 동서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엄마, 초대장 못 받으셨으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초대도 안 받으셨는데 이렇게 와서 분위기 다 망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뇨. 저희 기초수급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생하셔서 일한 대가로 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도 오셨으니 식사는 하고 가세요. 그러자 동서가 하하 등이 휘어지게 웃으면서 제 딸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참, 우리 지영이 많이 컸다. 작은 엄마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고. 근데 어쩌니? 여긴 우리 남편 호텔이고 식사를 하든 말든 그건 내 선택인데? 너희 집이야 이런 식사가 귀해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겠지만 난 아니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먹어. 그리고 난 좀 서운해. 나도 가족인데 왜 초대를 안 했어? 우리 남편한테만 말한 건 호텔만 공짜로 좀 얻어보려던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 월 250 정도 받으시니? 그 정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니 뭐니? 그리고 동서는 제 딸을 비껴 저에게 오더니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냈어요. 아주 두툼한 돈봉투를요. 형님은 절 초대 안 하셨지만 제 마음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초대를 하세요. 그게 피차 보기 좋지 않나? 돌아가신 우리 시엄마한테도? 그때 조명에 비쳐 동서의 가방이 번쩍거렸어요. 제가 눈이 부시다는 듯이 눈을 가리자 동서가 이번에도 등이 휘어지도록 하하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거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 좀 번쩍번쩍해요. 눈이 부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동서가 그제서야 저희 남편을 의식하고 살짝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사실 그 세 남매 중에 제 남편이 가장 무섭고 칼 같거든요. 이미지만 봐도 그렇답니다. 시영님과 도련님은 유들유들한 분위기이고 저희 남편은 누가 봐도 군인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들이 동서를 제 칠순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와 동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연약해서 자주 아프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쇠약한 나머지 자면서 이상행동을 하시기도 했죠. 비명을 지른다거나 자면서 걷는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도련님이 어떻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애는 가질 수 있을까 무척 걱정하셨다고 해요. 근데 동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혼전 임신을 해서요. 그래서 다른 집에게는 혼전 임신이 부끄러운 일일 가능성이 크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은근히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도련님과 동서를 혼내지도 않으셨대요. 게다가 동서의 아이는 아들이었고 3년 뒤에 낳은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영님만 보면 저는 괜히 짠하고 그래요. 시부모님을 위해 뒤치다거리는 다 시영님이 하는데 뭐든 아들들 먼저시거든요. 그래서 딸만 둘 낳은 저보다 시부모님은 동서를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촌손주의 아들이잖아요. 유달리 그 조카만 예뻐하셨어요. 매일 무릎에 앉히고 몰래 간식이며 용돈이며 챙겨주고 그걸 들키지 않으면 좋은데 매번 들키셨어요. 어쩌면 일부러 그러신 걸 수도 있지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딸만 둘 낳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척 실망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두 딸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티나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저희 애들이 동서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그걸 아시고 너희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시는 거예요. 매번 그런 식이셔서 저 엄청 서운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요? 가치관이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눅들어하는 딸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동서와 불편해진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가끔 여우짓을 했어요. 시부모님한테요. 제가 깎은 사과를 달랑 들고 가서
본인이 깎은 채 한다든지, 제가 장을 봐왔는데 본인이 본 채 한다든지, 제가 부주의해서 본인이 칼에 베이고 냄비에 손을 대었다고 말한다든지 말이에요. 물론 시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이 제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제 몫이고 제 복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건 너무 여우짓 아닌가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을까요? 다행히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말하면 저희 남편은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동서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저희 두 딸이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사립대도 붙기는 붙었는데요. 군인은 자녀 등록금 지원이 안 돼서 사립대는 조금 버거웠어요. 그래도 사립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두 딸은 모두 사려 깊어서 저희 생각대로 해주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영이 민영이 국립대 보낸 거 등록금 너무 비싸서 그러신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커서 애들한테 무슨 욕을 들으려고. 형님, 정말 다 형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부모 탓이라니까 나중에? 그냥 대출 받아서 사립대 보내지. 지영이랑 민영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치킨이나 사줘야겠다. 정말 그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정말 다시 번복해서 사립대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 사람들을 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를 잡아주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저희 첫째 딸 결혼식에서는요. 그때도 도련님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대감받아서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래저래 절약하며 첫 아이를 결혼시킬 수 있었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걸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번에 지영이 웨딩홀 공짜로 빌렸다면서요. 아니, 무슨 저희가 봉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돈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셨으면 결혼을 아예 시키질 말아야지. 거지도 아니고. 그러더니 신부 대기실에 가서는 공짜로 결혼하니까 작은 엄마 선물 잊지 말고 사오고 하더랍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보면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빌린 줄 알겠지만 사실 첫 아이 결혼할 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 버던 막내딸은 도련님 호텔에서 안 한다고 자기는 결혼하면 다른 호텔에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두 딸이 제 칠순잔치 때 동서를 안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초대하지 않은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모자라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입구에서 호텔 직원이 뛰어오더라고요. 급하게 뛰어와 동서 앞에서 숨을 고르면서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서의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휘청거리더라고요. 호텔 직원이 동서를 잠시 부축하고 동서는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났어요. 비명소리도 들리고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밖을 내다봤죠. 그러니 큰일이 일어났나 보더라고요. 저도 한복을 잡고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건 동서와 한 여자였는데요. 동서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노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요.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원도 그 여자와 동서 사이에 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도련님이 나온 거예요. 도련님은 곧장 싸우는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저희 식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정말 곧장 그들에게 달려가서 동서가 아닌 그 여자의 손을 잡았죠.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까지 와서 꼭 이래야겠어? 뭐? 이 여자?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취급할 사람 아니라고. 당신 지금 당장 사과해. 어서. 저는 도련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정말 식구로 지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온화한 사람이에요. 천성이 말이에요. 그건 유약한 자신의 체력에 비례한 거겠지만요. 아무튼 저희 남편도 도련님이 그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깽판 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알아? 그리고 내가 이 호텔에 발붙이지 말라고 했지. 왜 매번 그렇게 내 말을 어기고, 아니, 내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야. 빨리 돌아가.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류 보내. 이혼 서류. 당장 보내라고. 이혼이라뇨. 저와 남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아는, 또 남편이 아는 저 두 사람은 사이가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냉랭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띄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뇨. 저와 남편은 무척 당황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로비를 지나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차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갔죠.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련님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싶었습니다. 맞잖아요.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온 남자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진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 칠순잔치는 어정쩡하게 끝나버렸는데 아무래도 도련님이 마음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을 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하셨죠. 처음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이기 때문에 남편만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그 사건을 콕 집어서 말했대요. 그런 일이 있어 잔치가 엉망이 되었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수 있게 해달라고요. 모두 데리고 와주세요, 형님. 그래서 사위까지 포함한 저희 집 식구들은 도련님이 예약한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도련님은 평소같이 서글서글 하셔서 마음을 놓았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는데 도련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형님, 형수님,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형수님 칠순잔치인데 본의 아니게 행패를 부렸네요. 직원들한테 어떤 분위기로 끝났는지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사로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님, 형수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 애들 엄마와 이혼하려 합니다. 그때 보셨던 여자,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맞지만 정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애들 엄마와 어떤 관계였는지. 최소한 저희가 제대로 된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싸우는 게 낫죠. 싸우는 게 속 편하죠. 싸우고 풀고 그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죠. 저희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운다는 건 쌍방이잖아요. 전 일방적으로. 그래도 애들 엄마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만난 순간에 깨달았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제가 눈을 감을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면서 살 거라고요. 아니, 그 이후에도요. 죽어서도 후회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많이 아픕니다. 당뇨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혈당이 와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 이제는 회장 자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사람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순순히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송까진 가고 싶지 않아요. 애들 보기에 무슨 망신입니까? 도련님은 결국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불륜은 불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전히 도련님을 응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동서를 미워해도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련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40여 년 전, 그때 도련님은 경영학과에서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친한 교수님들이 많아서 알선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도련님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대요.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자기를 뛰어넘어 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겉보기에도 허약해 보이고 심지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도련님을 뽑아줄 회사가 없었죠. 그때 형님의 제안을 듣게 되었는데 도련님은 누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자신이 경영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안을 수락했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체계를 다 바꿨대요. 그래서 1년, 2년 차 때는 자는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빴다고 해요. 그러다 한번 여름이었는데 로비에서 쓰러진 거예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으니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프런트에 있던 여직원이 하나 뛰쳐나와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켜 응급실에 갈 수 있었고 도련님이 살 수 있었다고 해요. 도련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 직원을 수소문했대요. 그리고 찾아낸 생명의 은인에게 도련님은 포상휴가와 사례금을 지급했대요. 사실 이때까진 별 감정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직원들이 그 여직원을 따돌리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질투겠죠. 그 사실을 알고 도련님도 어떤 방안을 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러면 이럴수록 직원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안 보는 척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벤치에서 그 직원이 울고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옆에 살짝 앉아 손수건을 건네니 그 직원이 도련님을 확인하고 놀라서 일어나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도련님이 그 직원을 잡아 미안하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직원이 울음을 멈추고 말하더래요. 회장님이 죄송하실 건 없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잘못되셨다면 전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 말에 도련님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도련님은 그 직원을 좋아하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언제 한번 누구를 마음 놓고 좋아해 본 적이 없는 도련님이라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대요. 그래서 대뜸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여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만나보자는 말이죠? 그 말에 도련님은 2차 충격을 받으셨대요. 너무 산뜻한 고백 승낙이었다고 도련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때 도련님의 표정은 정말 소년 같았어요. 사랑을 시작한 소년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몰래 연애를 했대요. 주로 호텔에서 했대요. 프라이빗 룸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수많은 대화를 했대요. 가장 처음에 한 이야기는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래요. 도련님은 선천적으로 아픈 것, 여직원은 부모로부터의 결핍이 있다고 말했대요. 알고 보니 여직원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부모가 외할머니에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를 생사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평생 할머니와 살았고 그 당시에도 살면서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애정에 대한 결핍은 없었지만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는 다른 거지 않냐며 자기는 그걸 전혀 모른다는 말을 했대요. 아들아들하는 집안에서 자란 도련님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련님은 여직원이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자기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리고 여직원은 평생 옥탑방에서 살았대요. 옥탑 월세방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직원이 왜 했냐면 자기는 하늘과 가깝게 살았다는 거예요. 밤에 평상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냐고 그러더래요. 도련님은 내가 자기보다 가진 게 더 많은데 하늘도 가까우려면 내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하면서 도련님이 더 넓은 세상이 되고 싶었대요. 더 많은 것을 여직원에게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3년을 만났대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도련님이 처음으로 집에 그 여직원을 데리고 갔죠. 도련님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아무 탈 없이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지금 비록 자신은 호텔 회장님이지만 자기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으로 여직원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여직원이 채 앉기도 전에 시부모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부모님께서 뭐 하시나? 연봉은 어떻게 되나? 집은 자가인가? 차는 있어? 목돈은 얼마나 있나? 계속 이어지는 질문 공세에 여직원은 진땀을 흘렸대요. 겨우 앉아서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고 결국 숟가락도 못 들어보고 집에서 나왔대요. 다시 돌아온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죠. 사람 앉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뭐예요? 부모님 뭐 하시냐? 돈은 얼마나 버냐? 집, 차, 목돈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 할 것들이야. 사람이 수준이 있지. 아까 외할머니랑 산다고 했니? 아무리 경우가 없어서야. 적어도 부모 있는 애를 만나야지. 가정교육이 엉망인 애를. 그리고 결혼은 봉사가 아니야. 현실이야 현실. 더 불릴 생각을 해야지. 나누려고 하면 어쩌니? 그렇죠. 저희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저희 시부모님 아들이 호텔 회장이 되고 딸이 건물주가 되어버리니 쓰시는 돈부터가 달라졌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생전에 꽤나 사치스러우셨어요. 음식을 시킬 때도 배를 시켜서 모조리 남기셨죠. 옷도 있는데 또 사셨어요. 그것도 고급 브랜드로요. 여행도 참 많이 다니셨죠. 그래서 처음엔 시영님이 이혼하신다고 할 때 두 팔 뻗어 반대하셨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네가 뭐라고 이혼을 하냐 하시며 시영님을 혼내신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 시부모님이 가난한 외할머니 밑에서 큰 여직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 리 없죠. 하지만 그런데도 도련님이 여직원과 헤어지지 않아
시부모님은 호텔까지 찾아와 여직원을 따로 불러 한 소리 하시고 가셨대요. 그러다 직원들의 따돌림도 버틴 여직원이 결국엔 백기를 들었대요. 도련님에게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도련님이 시름시름 알아갔다더군요. 시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 도련님에게 선자리를 주선하셨다고요. 도련님은 이를 악물고 절대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호텔에서 크게 클레임이 걸려오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누가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했는데 디럭스룸으로 배정되었고 남은 스위트룸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손님 측에선 업그레이드를 시켜 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규정상 그게 어려워서 직원들이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결국 도련님이 내려왔어요. 라운지는 난리도 아니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손님, 어영부영 움직이는 직원들. 도련님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대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신속한 처리를 해드리지 못했네요. 자, 손님께 프라이빗 룸 제공해주세요. 제가 쓰는 프라이빗 룸으로 제공해주세요.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도련님은 그때 이미 프라이빗 룸에 대한 미련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프라이빗 룸을 배정해 주어라. 회장실로 들어와 공지를 내렸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려고 보니 손님이 라운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 없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냐고 물었더니 좋은 시간? 좋은 시간은 무슨 좋은 시간이요? 저 여기 휴가 온 건데 초장부터 분위기 다 망했는걸요.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하더래요. 도련님은 그 의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대요. 그래서 그 손님과 하루를 보냈는데 석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대요. 아이가 생겼다고요. 도련님은 잘못 온 문자겠거니 생각하려 했는데 기분이 쎄해 전화를 걸어보니 그 여자가 맞더래요. 여자를 찾아가니 임신 테스트기를 내보였고 정확한 두질이었대요. 도련님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선자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실연의 아픔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죠. 시부모님도 동서가 평범한 집안에 유학을 보낼 정도의 집안이라는 걸 알고 반대하려 했지만 아이가 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았대요. 도련님은 결혼 생활 내내 의지가 없었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심장이 컸고 결혼이란 걸 도련님 삶에 큰 비중이 되는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반년 전 도련님이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익숙한 향기가 나더래요. 뒤돌아서 보니 그때 그 여직원이었대요. 이제 여직원이 아니니 앞으로 미정씨라고 부르면 되냐고. 그렇게 30년 만에 미정씨와 재회한 거예요. 근데 초췌했대요. 그때 맑고 이슬 같던 미정씨가 아니더래요. 오랜만이야. 어디 아파서 온 거야? 얼굴이 좀 안 좋네. 도련님이 그렇게 묻자 미정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당뇨라고 하더래요. 당뇨가 좀 심해서 매주 병원에 온다고. 그때 도련님 본인은 그저 감기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했대요. 그 정도로 얼굴이 안 좋았대요. 그렇게 재회한 둘은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커피도 마셨대요. 함께 있던 지나간 일들도 이야기하고 서로 없이 지냈던 시간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한번 미정씨가 저혈당이 왔는데 손을 벌벌 떨면서 가방에 있는 사탕 하나를 집어먹는데 도련님은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도련님의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떠오른 거예요. 30여 년 전 주변에 의해 무시되고 억눌려왔던 마음 말이에요. 그 순간 딱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 지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사람에게 가야 한다.
가야 한다면 지금뿐이다. 이보다 더 늦을 순 없다. 매번 서글서글 하시던 도련님이 울먹이면서 말하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옹호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동서가 찾아왔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도련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형님, 애들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 아직 아들 둘 장가도 못 갔는데 안 그래요? 아무리 헤어져도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전 어떻게 살라고요? 전 외롭게 혼자 살다 가라고요? 어떻게 이래요? 아니면 저 정말 소송할 거예요. 상간녀 소송 말이에요. 네, 정말 할 거예요. 승산 있어요. 명백한 불륜이고 이유가 어찌됐든 둘이 얼마나 애틋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저는 겨우 동서를 진정시켜 돌려보냈어요. 그런 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특히나 소송하면 호텔 이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그것도 걱정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동서는 정말 미정씨를 고소했어요. 흥신소에 가서 도련님과 미정씨 사진도 찍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니 호텔이며 뭐며 다 가져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동서에게 다 속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하나씩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여자 의부증이 있었대. 내 동생이 어디를 가든 그게 일을 하러 가는 거여도 계속 전화하고 도청기도 달고 노트북 안에 감시 카메라에 온 집안에 CCTV가 있더라. 차에도 말이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감시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사람 쓰는 것도 골치 아팠겠더라. 청소부든 요리사든 참견질에 훈수에 일주일을 버틴 사람이 없대. 나중엔 쓸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까지 썼는데 못 알아듣는다면서 욕이란 욕은 다 했다더라. 근데 그거 다 내 동생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지? 그것뿐이면 다행이게 그 여자 내 동생 폭행까지 했어. 지팡이로 사정없이 두들기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다고. 이건 합당한 이혼 사유야. 내 동생이 여지껏 참고 있던 것뿐이지. 불륜? 불륜 좋아하시네. 누구여도 그 여자 앞에서 못 버텨. 내 동생이니까 지금껏 버틴 거지. 탐욕스러운 할망구 같으니라고.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놀라고 당황했는데 남편이 한 말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죠. 의부증에 잘못된 권위의식, 게다가 폭행이라뇨.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비로소 저는 어느 명절에 도련님 팔에 멍이 든 걸 본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도련님은 허허 사람 좋게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하고 감췄었죠. 저는 그 상처도 동서에 의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 들었어요. 그러니 점차 남편의 말에 믿음이 갔죠. 그리고 남편의 누나, 시형님 생각이 났어요. 도련님에게 호텔 경영을 맡기신 시형님 말이에요. 시형님이 결혼을 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아들, 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은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시형님은 자신이 낳은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호텔이며 몇 채의 건물을 위자료로 받았지만 사실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님은 그래서 그런지 재혼도 안 하시고 재혼은커녕 사람도 잘 안 만나셨어요. 일도 안 하셨고요. 그저 건물 세만 받고 살고 계셨죠. 그러던 형님은 나이가 드셔서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경찰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이 집을 못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서둘러 가보니 추리한 옷을 입고 멍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앉아 계셨죠. 그때 저희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참 죄송스러웠어요. 괜히 저희가 시영님을 방치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 집에 모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도련님 댁에서 모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요양원으로 모셨죠. 그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이상하게 여긴 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요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들을 처방받아 약국의 제조를 맡긴 뒤에 배송을 받잖아요. 근데 동서가 그걸 어떻게 믿냐면서 자기가 잘 아는 주치의한테 처방받아 자기가 잘 아는 약국에서 조제받아 오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동서가 시영님을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누구 하나라도 자주 찾아뵈면 좋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라고 두었어요. 그러기를 10년. 이제 와서 동서의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건 왜일까요? 일단 사랑은 아니라잖아요. 남편에게 들은 동서의 행동과 소송 직장 전화로 재산을 모조리 가져오겠다던 동서의 말만 들어도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한 이유는 돈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영님이 호텔의 경영권을 도련님에게 준 거지 호텔 자체를 준 건 아니었어요. 호텔 회장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경영권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동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것도 시영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동서가 형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걸 알고 그것을 기회로 잡았다고요. 형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돌아가실수록 자연히 회장인 도련님이나 차기 회장인 도련님 아들에게 호텔이 승계될 테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단물을 동서가 홀라당 빨아먹을 생각이겠죠. 게다가 저는 시영님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치매의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동서를 미워하긴 해도 그렇게 못된 사람일 거란 생각은 못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오늘이 되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분명 동서가 무슨 수를 써서 시영님이 급속도로 악화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동서가 다니는 병원과 약국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러니 금방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동서는 수요일마다 병원과 약국에 가서 형님의 약을 처방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그 약국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 2시간 기다렸나? 동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져?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제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자 제 손을 무시하고 일어나더니 세상 도도하게 말하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소송한다고 도와달라고 할 땐 쳐다도 안 보시더니? 생소할 것 같으니까 단물이라도 빨아드시라고? 설마. 동서, 그 약봉투 좀 줘봐. 어디 한번 보게. 내가 혹시 몰라서 시영님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받은 약국 봉투 가져왔거든? 그거랑 한번 비교 좀 해보자고. 그러자 동서는 화들짝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 약하고는 다르죠.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 동안 얼마나 시영님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때랑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오늘 요양원 가서 검진받고 처방 다시 내려달라고 하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게. 나는 이제 동서가 하는 거 다 못 믿겠거든. 그러니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를 못 믿으면 대체 어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고소할 거면 하래요. 자기는 약을 전달해 준 것 말고는 없다면서. 처벌은 의사나 약사가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 의사랑 약사 다 동서 지인 아니야? 들어보니까 아주 친한 사이라던데. 형님 약도 바꿔치기 할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나쁘게 굴어도 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동서는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는데도 쫄지 않았어요. 무책임하긴 뭐가? 나도 살아야지. 오히려 이런 일을 몰랐던 너희들이 무식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 이제 호텔이 내 거라고. 완전히 내 눈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며 하하 웃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저한테 한 짓거리도 몹쓸 짓인데 지금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남도 아닌 가족 목숨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운 좋게 아들 낳아서 예쁨 받아 여주태서 예쁨 받아 매일 나한테 돈 자랑해 없다고 무시해. 그래, 그건 나한테만 한 거니까 다 참았어. 하지만 이번 일은 두고 못 참아. 어딜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고작 태역군인 집안 주제에 어떻게 할 건데? 나 그래도 아직 회장 와이프야. 사모님이야. 근데 네가 날 상대로 뭘 할 수 있는데? 그 틈에 제가 동서에게서 약봉투를 빼앗았어요. 놀란 동서가 약봉투를 도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덩치 큰 저희 남편이 완전히 막았죠. 그 사이에 저는 차에 탔고 저희 부부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요양원에서 확인해 보니 약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치매를 느리게 하는 약은 빠져 있고 온통 영양제만 있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 사실을 도련님에게 전했어요. 도련님도 그 사실을 알고 온갖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도련님의 그런 모습 또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더 정확한 증거를 위해 동서가 들린 병원과 약국에 들러서 CCTV 기록을 달라고 협박했어요. 지금 주지 않으면 이 행위 고발하겠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주면 병원과 약국은 정말 참을 수 없지만 묵인하겠다고요. 서약서까지 쓰고 CCTV 기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모조리 도련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몇 번의 재판 끝에 판사는 도련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도련님이 승소했어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판결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결국 사람들에 의해 끌려갔답니다. 승소 후 도련님은 도련님의 바람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미정씨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네요. 호텔은 도련님 큰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형님은 살아계시고요. 약은 요양원에 맡기면서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고 있어요. 동서는 10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입던 옷, 신던 신발 모조리 뱉어내고 내쫓겼죠. 그리고 들은 바로는 친언니가 아는 꼼장어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인데 그 삶이 불쌍하다고도 저한테 저희 가족한테 한 걸 생각하면 꼴 좋다 싶네요. 그리고 저는 방금 그 꼼장어 가게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꼼장어를 혼자 3인분 시켜서 동서가 구워주는 꼼장어를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제 칠순잔치 때 동서가 준 돈 기억하시나요?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자 동서가 가자미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닌가? 이런 돈 이제 동서한테 필요 없다? 너무 사치지? 그래도 받아도 언제 또 이런 돈 받아보겠어? 앞으로 열심히 살아. 어? 그리고 꼼장어집을 나왔네요. 들려오는 동서의 비명소리가 참 들을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나쁘게 먹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만 보시고 듣고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둔 40대 엄마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부한테 아들은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랍니다. 우리 부부는 12년 동안이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히지만 뒤늦게라도 아들을 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 가족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죄 지은 인간은 단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줬겠지만 아나 무인격으로 나오는 통에 도저히 선처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기적인 한 인간으로 인해 12년 동안 나무로 지나야 했던 우리 부부와 아들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한테 밝히기 창피하지만 저는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부모님 모두 미혼이기는 했지만 두 분 다 결혼은 원치 않으셨거든요. 특히나 저희 친가에서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저희 친가와 달리 외가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경제력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분이었고 외할머니는 술집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 역시 학창시절부터 동네에서 노는 애로 유명했었대요.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아빠가 엄마를 만나게 된 건 군입대를 앞둔 친구 환송애 때문이었어요. 술에 취한 아빠 친구들은 옆 테이블에 있던 엄마 친구들과 합석을 했고 술이 약한 아빠는 필름이 끊긴 채 엄마와 하룻밤을 보냈던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라서 100%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엄마가 의도적으로 아빠한테 접근한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장 아들의 서울대 법대생. 엄마로서는 이 남자를 잡으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어요. 애를 낳든 말든 상관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거든요.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달려오셨어요. 아니, 처녀를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입니까? 알만한 분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 딸 인생 책임지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 않으셨어요.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내 아들이 그 딸 겁탈이라 됐답니까? 술에 취해 정신도 없는 내 아들을 여인수까지 끌고 들어간 건 그 집 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이렇게 찾아와도 소용없습니다.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애를 가졌으니 그것만큼 큰 흠이 어딨겠어. 하지만 남자는 다르죠. 우리 애야 똥밟았다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자 외할아버지는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비굴하게 흥정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어진 결론은 아이를 낳아 보내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판돈이 필요했던 외할아버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고 엄마 역시 저희 아빠에 대해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도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인지라 모정이 있었을 텐데 저희 엄마는 아니었나 봐요. 저를 넘겨주면서 다른 말 없이 딱 이 말만 했대요.
전에 주신 돈은 아버지가 다 가져가서 노름으로 날리셨어요. 고생은 내가 있는데 나한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 저한테도 돈을 좀 주셔야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피덩이 자식을 앞에 두고 돈 얘기를 하는 엄마를 보고 아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기슭이로 유명한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자식 가지고 흥정하는 거 보니 차라리 다행이다. 그래, 네가 원하는 돈 주마. 대신 앞으로 애 문제로 우리 집에 기웃댔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 알겠니? 그렇게 저는 엄마한테 버려진 채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표독하게 굴었던 할머니였지만 저한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자애로운 분이셨어요. 핏줄에 대한 애착이 무척이나 강한 분이셨거든요. 거기다 학구열도 강한 분이셨어요. 비록 저희 할머니가 제 또래 친구 엄마들에 비해 연세는 많으셨지만 아들을 서울대 법대에 보낸 분 아니겠어요? 전문 얼마들보다도 학원 정보나 거회 선생님 선택이 탁월하셨어요. 할머니 치맛바람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수업 외에 전과목 거회와 예체능 학원 수업을 받았어요. 전교 1등은 물론 예능적으로 교내외 대회를 휩쓸 정도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잠도 줄여가며 노력을 해야 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넌 뭐든 1등을 해야 해. 그래야 아무도 널 무시 못한다. 알겠니? 널 낳아준 여자가 그 모양만 아니었어도 할미가 이렇게 널 닥달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다 애미 잘못 만난 탓이다 생각해라. 할머니는 제게 헌신적인 분이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린 가슴에 상처도 많이 입히셨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 제 앞에서 저희 엄마를 두고 천박하다거나 못 배워 먹었다거나 돈에 자식 팔아먹는 년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대나 다름없는 말들이었지만 그런 할머니를 막아줄 사람이 제 곁엔 없었어요. 아빠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저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할아버지는 늘 병원 일로 바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막말에 나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도 할머니 품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빠와 결혼한 분은 사업을 하는 집 딸이었는데 결혼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애초에 사랑 없이 서로 조건을 맞춰서 한 결혼이라서 저라는 존재 역시 함께 살아야 할 자식이 아닌 협상엔 포함된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애정을 기대하기 힘든 관계였죠. 윤정아, 잘 들어. 난 네 아빠 아내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지 네 엄마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고 널 방치하지는 않을 거야. 널 돌보는 것도 내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니까. 사랑은 못 주겠지만 책임은 다할게. 우리는 딱 그 정도 관계면 괜찮을 것 같아. 새엄마는 그동안 할머니가 짜두었던 제 학업 일지를 전면 수정했어요. 그 많던 과외와 예체능 학원을 다 정리하고 보습학원 한 군데만 보내셨어요. 하지만 학원 수업이 길어서 방과 후부터 저녁 9시까지 학원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그때는 그저 과외를 끊고 학원 수를 줄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집안에 돌아다니는 걸 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싫어서 수업 시간이 긴 학원 한 군데로 택한 거였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날은 제가 감기 기운으로 열이 나서 학원 수업을 받다가 중간에 집에 오게 됐는데 새엄마가 거실에서 새 외할머니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간에 남자들이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난 아직도 네 아빠가 너희 집에 시집 보낸 거 마음에 안 든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남자야 밖에서 일하니 모르겠지만 여자는 하루 종일 남의 자식을 봐야 하잖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아, 정말. 그래서 학원에 보내버렸잖아.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집에 돌아다니는 꼴 보기 싫어서. 생각 같아선 새벽까지 학원에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랬다간 아동학대니 뭐니 말 많을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지 뭐. 몰래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숨어서 새엄마의 속마음을 듣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의 모습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한다는 걸 알고 나니 마치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집 근처 놀이터에서 학원 끝나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엄마는 평소대로 도우미 아주머니를 시켜 제게 저녁밥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열이 나서 얼굴이 벌겋게 변했는데도 어디 아프냐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단이 났어요. 제가 잠든 사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신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셨었나 봐요. 온몸이 불덩이가 돼서 낑낑 앓으며 잠든 저를 발견한 아빠는 엄마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잠결에도 아빠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새엄마와 말다툼을 한 아빠는 잠시 뒤 물수건과 감기 시럽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를 깨워 약을 먹이시고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나 그냥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 왜? 새엄마랑 같이 사는 거 싫어서 그래? 아니, 내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말없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새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익숙해져야 해.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아빠만 모르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는 아빠를 조르지 않았어요. 어느 집에 살든 저는 그 집 가족이 아닌 건 똑같았으니까요. 제가 6학년이 되던 해 새엄마는 제 여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을 낳기 전에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던 엄마였지만 동생이 생기고 나니 그 차이가 더 심해졌어요. 관심만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에 대한 경계심이 더 심해진 건 문제였어요. 제가 동생 곁으로 가기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화를 냈거든요. 누가 이 방에 들어오래? 내가 말했지? 이 방엔 얼씬도 말라고. 아줌마, 윤정이 데려가요. 얘 이 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새엄마는 마치 제가 더러운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동생한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날이 그랬어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쿵 소리와 함께 동생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동생이 울자마자 유모나 새엄마가 달려가 동생을 달래줬을 텐데 그날은 동생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방으로 가보니 글쎄 동생이 침대 밖으로 떨어졌는지
바닥에 누운 채 울고 있지 뭐예요. 새엄마가 그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도 말을 해놔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유모가 달려왔어요. 세상에,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간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유모는 제 동생을 안고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어요. 딱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자 안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생이 뭔가를 개워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축 늘어져 버렸죠. 겁에 질린 유모는 119에 신고를 했고 잠시 뒤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유모가 동생 때문에 정신이 없어 보여서 그냥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생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곤 잠시 뒤 제 방문이 벌컥 열리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무섭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러자 뒤따라 들어온 아빠가 새엄마를 말리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얘가 우리 윤지 죽일 뻔했다고. 너 내가 윤지 방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윤지 바닥에 던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윤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방에 갔지만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그 방에서 나오는 거 봤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새엄마는 저를 때리려고 또다시 손을 치들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새엄마 팔을 잡았어요. 윤정이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게 왜 애를 방에 혼자 둬? 괜히 윤정이 잡을 생각 말고 유모부터 당장 잘라. 앞으론 남한테 애 맡기지 말고 당신이 직접 보라고. 아빠는 새엄마를 제 방 밖으로 밀어내곤 저를 다시 침대에 뉘어주셨어요. 새엄마한테 맞은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동생 생각이 먼저였어요. 아빠, 윤지는요? 윤지가 아까 막 토하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대.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자. 아빠, 나 그냥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면 안 돼? 그러고 싶어. 아빠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6학년 2학기가 다 끝난 시점이라 중학교는 본가 근처에서 다니게 되었죠. 본가에 들어간 이후로는 또다시 학원과 과외에 치여 살게 됐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저를 이방인처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부모 보살핌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보살핌을 받고 살 수 있었죠. 물론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낳아준 엄마 욕을 하곤 했지만요. 제가 본가로 온 이후로 동생을 본 건 명절 때랑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뿐이었어요. 새엄마가 그때 외에는 본가를 찾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빠는 한 달에 딱 2번 저를 보러 와주셨어요. 솔직히 딱 그 정도가 좋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써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본가에 살면서 할머니 치맛바람 덕분에 온갖 사교육을 경험하게 된 저는 K대에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머니께서 바라시는 인생을 살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강의 빠졌다고 집에 연락할 담임 선생님도 없고 성적으로 차별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주변 눈치 볼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할머니께선 여전히 성적을 강요하셨지만요. 높은 성적을 받아야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결혼할 때 내세울 게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결혼을 위한 직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찾고 싶어서 굳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댔어요. 과 동기들은 제가 학비를 버느라 열심히 알바를 하는 줄 알 정도였 말이죠. 그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하다 보니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시 남편은 모 기업 연구원이었는데 입사한 지 1년 차라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담당자였던 남편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다른 직원들과 달리 남편은 늘 웃는 얼굴로 살갑게 맞아주어서 저와 함께 알바를 하는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경쟁심리 때문이었을까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남편 눈에 들려고 엄청 노력하곤 했어요. 방학 기간 동안 했던 알바라서 개강과 동시에 끝이 났는데도 자주 문자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갔고, 그러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졸업을 앞둔 상황이어서 취업 준비로 바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었어요. 자동차 데이트를 했거든요. 제가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먹을 걸 사서 저희 학교로 찾아왔고,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데이트 코스였죠. 자기도 회사 일로 많이 힘들 텐데도 거의 10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데리러 와주는 남편을 보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평생 부모한테도 못 받아본 극진한 대접을 남한테 받고 있다니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어요. 누구는 결혼 상대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만나다 보니 믿음이 갔고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제 남편 직장이며 집안 형편을 들은 할머니는 제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할미가 알아서 혼처 정해줄 텐데 왜 그런 놈을 만나? 당장 헤어져. 네가 뭐가 부족하냐? 인물이 딸리냐, 학벌이 딸리냐, 직장이 딸리냐? 뭐 하나 빠질 거 없는데 왜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 만나 고생을 하려고 들어? 할머니는 좋은 혼처를 찾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하셨지만 할머니 눈에 차는 집안 중에 혼외자인 저를 받아줄 집은 없다는 걸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할머니께서는 제 혼처를 물색하셨지만 선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본처한테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혼외자를 며느리로 삼으려는 집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주제 파악 정도는 할 줄 알아요. 할머니 말씀대로 제 외가는 형편없잖아요. 도박 중독 외할아버지에 술 장사하는 외할머니, 자식을 돈 받고 파는 엄마까지 최악이죠. 그런데 그런 핏줄을 가진 저를 누가 데려가고 싶어 하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좋은 집안에서는 저 절대 안 데려가요.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너 지금 그게 이 나이 때까지 널 키워준 할매한테 할 소리냐? 그럼 지금까지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아휴, 내 팔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천박하고 염치 없는 지혜미를 닮아선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네가 원하는 결혼 어림도 없다.
잔말 말고 이참에 일도 그만둬라. 네 혼처 잡힐 때까지 집에서 조신하게 있어. 할머니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직장 상사한테 제가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할머니와 실랑이를 해야 했어요. 그러다 더는 고개 들고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퇴사를 하고 말았죠.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가급적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니 어쩌겠어요. 세기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위한 도피를 할 수밖에요. 당시 남편은 경기권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쪽에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씀 안 드린 채 제 집만 챙겨서 남편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거기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서 자란 터라 이렇다 할 가족이 없기도 했고, 저 역시 집에선 결혼 허락을 못 받은 처지라서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뒤늦게 제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아파트를 사주셔서 얼마 뒤 이사를 했어요. 사실 남편도 저도 집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는 그렇게라도 부모 노릇을 하고 싶어 하셔서 염치불구하고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당신 뜻을 거스르고 집을 나간 손녀딸이 용서가 안 되시는지 당신 죽거든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었어요. 주변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내 의지대로 자고 일어나고 먹으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 외벌이로도 생활을 하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식구가 딸랑 둘인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집 문제로 나가는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딱히 걱정이 없는 생활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기도 일찍 생겼어요. 함께 산 지 2달 만에 임신을 했으니까요. 저희 집 근처에는 40분 거리에 위치한 산부인과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산모들로 늘 북적였어요.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그렇다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자연분만의 경우 언제 출산을 하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하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그 병원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멀더라도 서울로 갔을 거예요. 11시간 진통 끝에 출산을 하고 기진맥진이 돼서 회복실에 누워 있었는데 간호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졸음이 쏟아져서 거의 반은 잠에 취해 있던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몸이 천근만근이라 무거운 눈꺼풀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인실도 아니고 다인실인데 설마 남편이 다른 산모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힘들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마침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아이처럼 엉엉 울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물었더니 글쎄, 우리 아기가 왜? 무슨 소린데 제대로 알아듣게 말을 해봐. 죽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치 않은 몸으로 아기를 보겠다고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꼭 끌어안고는 그러더라고요. 이미 늦었다고요. 제가 긴 산통 끝에 출산을 하고 까무러치다시피 해서 거의 10시간 가까이 잠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사이 우리 아기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사망 선고까지 받은 상태였죠. 10달을 품어서 이제 겨우 얼굴을 보나 했더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내게 되자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도 울부짖고 난동을 피워서 1인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할머니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빠와 의사인 할아버지는 담당 의사한테 정확한 사인을 들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손녀딸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곤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하셨죠. 내가 고집만 부리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병원에서 자식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내 죄다. 그러니 원망하려거든 이 할머니를 원망해. 불쌍한 것. 어쩜 이리 팔자가 기구하니. 할머니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제 옆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할머니는 당장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을 했어요. 만사가 귀찮고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려보내고 조용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내일 병원에서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출근 준비를 해서 오겠다며 집으로 갔고요. 그런데 밤늦게 누가 병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산모 같았어요. 제 또래의 젊은 여자는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러라고 했죠. 우리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나 기억나요? 앞 침상에 있었는데. 사실 기억도 안 났어요. 거의 실신 직전에 병실에 실려와 잠이 들었고 눈을 뜨자마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실은 나도 2년 전에 자식을 떠나보냈어요. 자식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세상 빛도 못 봤으니까. 뱃속에서 사산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심정 조금은 이해해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미안한지. 그런데요, 그쪽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나도 자식 잃고 다 내 탓 같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지금은 내 말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들렀어요. 내가 오지랖이 넓었죠? 그날 그 여자의 행동이 오지랖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가 위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할머니의 위로도 남편의 위로도 모두 뜬구름같이 느껴졌었지만 저처럼 자식을 잃어본 생면부지 여자의 말은 제 마음에 와닿았으니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강윤정이에요. 난 서정연이에요. 산모 이름표 보니까 나이도 같던데 우리 친구 할래요? 느닷없이 늦은 밤 제 방으로 찾아온 정연씨 덕에 저는 자식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헤어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정연씨가 퇴원을 하던 날 제 병실을 찾아왔는데 가슴에 갓난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사내아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도 그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내 품에 안겨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정연씨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연씨가 조심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번 안아볼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팔을 뻗었어요. 그리곤 조그맣고 따뜻한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봐요. 미안해요, 윤정씨.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게 해줘서. 정연씨는 남편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어서 그만 가봐야 한다며 병실을 나섰어요.
정연 씨가 나가고 한참이 지났지만 아이를 안아보았던 팔에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생명의 따스함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퇴원을 한 이후에도 정연 씨와는 연락을 이어갔어요. 제가 정연 씨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가 돌이 지난 후에는 정연 씨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버스로 세정류장 거리에 살고 있어서 수시로 서로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정연 씨 아들인 지훈이도 제가 자주 돌보게 되었어요. 정연 씨가 일이 있을 때면 지훈이를 저희 집에 맡겼거든요. 처음엔 지훈이를 집에 데려오는 걸 반대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만큼이나 지훈이한테 애정을 쏟기 시작했어요. 여보, 근데 말이야. 신기하게 지훈이가 당신 얼굴을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 특히 눈매랑 입술 모양이 완전 판박이야. 뭐? 이 사람이 위험한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정연 씨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오해 산다고. 남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훈이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자신이랑 정말 닮았나 가늠해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는 이후에도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난임 클리닉에도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우리 부부한테 허락된 아이는 세상을 떠난 아기 한 명뿐이었나 보다 생각하니 더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기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친구 아들인 지훈이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훈이처럼 눈매가 이랬을까? 그러고 보니 코가 나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지훈이가 마치 우리 자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어쩌면 지훈이가 자라는 동안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훈이 돌 때부터 유치원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까지 행사 때는 항상 저도 함께 했었거든요. 친구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탓에 제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친구는 매번 미안해했지만 저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초대였어요. 그렇게 지훈이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친구가 아침부터 전화를 했더라고요. 윤정아, 너희 아빠가 변호사라고 그랬지? 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있잖아, 나 이혼하려고. 그 소리에 친구 집으로 달려가 보니 세상에 남편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며 온몸에 멍과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얼마 뒤 친구는 이혼을 했고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정리할 때까지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더군요. 윤정아, 정말 염치 없는 소린 거 아는데 우리 지훈이 좀 잠깐 맡아주면 안 될까? 애 학교 문제도 그렇고 지훈이를 친정에 데려간다고 해도 당장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 친정 아버지도 일을 하시는 터라 집에 지훈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애를 낯선 곳에 데려가 방치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저야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남의 자식을 맡아 키우는 건데 남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 의향을 물었더니 사정이 딱하니 어쩌겠냐며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친구 아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 학용품에 들어가는 돈이나 간식비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자기 형편도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 돈을 받기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친구는 이혼할 때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심지어 양육비도 못 받게 된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니 영 꽝이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은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제가 감당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지은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하루는 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서울에 잠깐 왔다며 밖에서 만나자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친구가 고급 세단 보조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뭐예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친구 볼에 뽀뽀를 하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이어 카페로 들어온 친구한테 물었더니 재혼할 남자라더군요. 나 재혼해. 이 사람 돈 보고 하는 거야. 속물이라고 욕해도 좋아. 근데 나 우리 지훈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한 달에 200 버는 것도 힘들더라. 윤정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지훈이 좀 맡아서 키워줄 수 있겠니? 내가 양육비는 확실히 보내줄게. 이 남자 나한테 애 딸린 거 알면 절대 결혼 안 할 사람이야. 나랑 우리 지훈이 인생 살린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라. 어? 지난 1년간 지훈이를 키우면서 솔직히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함께 살면 살수록 지훈이가 진짜 우리 부부의 친아들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자식을 평생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설여졌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도 상의를 했지만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심정적으로 지은이한테 정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의 자식이라서 계속 키우는 건 망설여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코피를 자주 썼던 지훈이가 학교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리곤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 친구한테 알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전하고 지훈이가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니 와서 조혈 모세포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윤정아, 이렇게 밝히긴 싫었는데 상황이 이러니 할 수 없네. 실은 나 지훈이 친모 아니야. 우리 부부 이혼한 거 지훈이가 우리 자식이 아니라서 그랬던 거야. 상황은 안 됐지만 지훈이랑 나 혈연관계가 아니라서 내 골수가 지훈이한테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아들이 아니라니. 친구 전 남편은 지훈이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없는 게 의심스러워서 DNA 검사를 받았다나 봐요. 그 결과 지훈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혼 소송을 벌인 거죠. 하지만 친구 역시 외도를 한 적이 없기에 지훈이랑 DNA 검사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친구와도 모자관계 불일치 판정이 나온 거죠. 내 생각인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아. 순간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전부터 지훈이가 남편과 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온 터라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훈이랑 우리 부부의 친자 검사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일치하더라고요. 그때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찾았다는 기쁨과 생사를 오가는 우리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건지 시시비비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둘러 저혈 모세포 검사를 받았어요.
남편 골수는 아이와 맞지 않았고 다행히 저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 날짜부터 잡았어요. 그러는 사이 아빠는 지훈이를 저희 부부 호적에 올리는 일을 맡아서 진행해 주셨죠. 친구는 지훈이를 키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서류 정리가 끝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훈이의 수술도 잘 끝나서 회복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12년 만이었죠. 아빠는 제가 출산을 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셨지만 잃어버렸던 자식도 찾았고 지훈이 수술도 잘 됐기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군다나 친구 덕분에 지훈이의 어린 시절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지훈이한테는 그간 벌어진 일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울 테니 한동안은 우리 부부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지훈이가 우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 초에 우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8년 전 일이 무색할 정도로 평범한 가정의 부모 자식 간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이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서 친구의 전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친구 전 남편은 지훈이가 우리 부부와 함께 있는 걸 보고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더군요. 와, 이제 보니 지훈이가 누구 자식인지 단박에 알겠네요. 이것들이 남의 집 자식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네. 친구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혼 사유를 전해주었어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제 친구의 외도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부인과 의사놈이랑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 자식 애를 임신해놓곤 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난 겉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12년이나 키운 거고요. 지훈이랑 친자 확인까지 했다 그랬죠? 그럼 답은 뻔하네. 이거 다 그 년놈이 벌인 짓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8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누가 의도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어쩐지 이혼 소송할 때 그년이 지훈이가 지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소송 걸 생각은 않더라니. 그렇게 돈 좋아하는 년이 돈 벌 기회를 마다하는 거 보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역대급 막장 드라마였구만. 말인즉슨 우리 아기가 바뀐 건 친구와 그 병원 의사 소행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 긴 세월을 나와 내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감히 내 자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 죄도 없는 그 어린 거 인생을 망쳐가면서? 도저히 용서 못해. 다 죽여버릴 거야. 사회에서 생매장 시켜버릴 거라고. 내 자식을 자기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가 끝나자마자 우리 부부한테 떠넘겼다는 사실에 태어나서 처음 사리까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8년 전 소송을 걸라는 아빠 말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식 찾은 걸로 만족하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송을 했더라면 추악한 인간들을 진작에 처리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란 말이 있잖아요. 친구도 병원 의사도 그동안 많은 걸 잃어놓았으니 차라리 잃을 게 많아진 지금 무너뜨리는 것도 괜찮다 싶었어요. 복수의 파급이 8년 전보다 오히려 더 클 테니까요. 할머니 장례가 끝나고 아빠 로펌으로 가서 정식으로 이번 소송을 의뢰했어요.
어떻게든 그 인간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도록 재판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실형을 살게 된다면 최대치로 살게 해주시고 벌금형밖에 안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우리 가족이 상처받은 거 이상으로 그 인간들한테 상처 주고 싶어요. 그것들 인생 개박살 내고 싶다고요. 아빠, 도와주세요. 살면서 이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날 버린 엄마도 나를 괴물 취급하던 새엄마도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으니까요.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은 잊을 수 있지만 내 자식한테 상처 준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꼭 꽂은 미친년처럼 친구년과 의사놈 인생을 개박살 내려고 달려들었어요.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의사놈은 병원도 망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내연녀와 짜고 남의 아이까지 빼돌린 사실을 적은 피켓을 목에 걸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누군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그 사실은 의사 부인과 그 자식들한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환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에 그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버린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재혼해서 사모님 소리 듣고 잘 산다길래 그 남편 회사 게시판에 대표 부인이 벌인 막장 스토리를 올렸죠 뭐. 벌금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벌인 일이었어요. 덕분에 친구녀는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결혼 후에도 다수의 남자들과 외도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서 상간남들 부인들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됐더라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운 좋게 인생 역전을 하고도 재벌릇 개 못 주고 더럽게 살다가 결국 똥통에 빠지게 된 셈이었죠. 이제 저와의 소송으로 실형까지 살게 되면 아주 인생이 구제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도 속에선 천불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던 순간이 떠올라 울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남의 인생을 함부로 가지고 논 인간들의 최후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려고요.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